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쓰기 전에 발제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에 대한 제 토론은 좀 자제를 하고요. 제 개인적인 토론문에 제 의견을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한국 선진화 포럼의 강평기 상임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재단은 고 남대구 국무총리님께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든 연구재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최순우 원장님 자유교육원과 이렇게 공동적으로 저희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제 토론문을 설명드리면 이번 22대 총선은 명확합니다. 왜 무엇이 명확하죠? 이번 총선은 심판인데 그 심판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죠? 180석을 가지고 있었던 거대 야당에게 가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 하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바로 서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180석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있는 선거가 바로 이 총선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의 여당이 160석을 이상 확보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 토론은 별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안, 협치안, 그리고 국가발전안을 내세워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분명한 라인이 대통령이 지금 하고 계신 게 의료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계획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 세력들이 계속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만이 대한민국은 바뀝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4년 전에 오늘쯤에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4인 가족에 100만 원씩 돈 받았습니다. 왜 받았죠? 터주기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명분에 선거 앞두고 다 했습니다. 투표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80석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신공항을 한다고 부산에 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야당이 180석을 또 한 번 더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또 소주성이 나옵니다. 소주도 성장. 또 나오는 게 뭐죠? 막 터줍니다. 그죠? 여러분 다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묻지마 정책. 그냥 막막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하나씩 제어할 수 있는 게 이번 선거의 핵심이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총선의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고요. 그러면 의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다양한 의제들이 있겠죠. 저는 의료계획이라고 봅니다. 왜 의료계획이냐? 잘 보십시오. 의료를 계획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의료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숫자에 16만 1,300명 정도 돼요. 우리 인구가 5,100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0.3%가 생명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점 국립대학 교수들이 사직을 쓴다고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왜 그렇죠? 거점 국립대학 교수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 자기 사직서를 가지고 대학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사직서를 쓰면서 사직서를 쓰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의료계획을 이야기할 수 없냐? 자, 보십시오. 보수의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 집단은 잘 살지 않냐? 의료 집단은 똑똑하지 않냐? 다 우리 보수편이다. 아닙니다. 왜 그렇죠? 전공의들은 30대예요. 30대의 생각에게 그런 걸 요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30대, 40대들 어디에 투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국 교수가 보수여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저는 답은 있습니다. 게임 이론상 이 게임 이론을 살펴보면 결국 결론은 올해 1,000명, 내년에 1,500명, 윤 대통령이 마지막 해는 2,000명이 결론이 나올 겁니다.
이걸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의료 개혁을 잘 해야만이 그 다음 할 수 있는 구제 개혁, 노동 개혁, 이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개혁을 의미합니까? 진보 좌파는 한 번도 개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썼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개혁이었습니다. 혁신을 썼죠, 혁신. 왜? 개혁은 혁명보다 더 힘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한다는 그 말은 내가 혁명보다 더 힘들게 이 국가를 바르게 세우겠다라는 신념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지를 보태고 여기에 힘을 붙여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대한민국은 개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득권을 계속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보수라는 말은 딱 내자죠. 뭡니까? 보수가 옹고이지신입니다. 옹고지신입니다. 보수의 핵심은 옛것을 그대로 좋은 걸 가치를 가지고 가면서 계획하는 힘, 새로운 걸 이끌어 가야 됩니다. 보수는 항상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4대 계획이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계획 이슈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누가 더 계획을 잘하는 세력이냐, 거기에 투표를 하면 이 선거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초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모인 그 단체들이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있고, 또 그 소속 그 단체들 안에서도 또 이렇게 개인의 입장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이 나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 굉장히 자유롭게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해서 같이 그 좋은 의견을 듣고 의견을 형성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두 번째는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김기창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가주시죠. 예, 모모빈대인의 김기창 변호사입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지개혁을 통해서 헌법적 결단을 내린 이래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도입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만에 저희가 OECD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인 양극화 갈등이 심화되어서 이러한 논의 자체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그러한 현실이 지금의 총선 아젠다를 저희가 준비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의 꼭지로 그 법 제도적인 관점에서 지금 같은 사회 갈등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다 알다시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하면서 그 갱신 청구권을 1회 정도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이 개정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 입법 권력에 귀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임대인의 실거주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규정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소송을 해봤습니다. 거의 첫 번째 사례였는데요. 저는 임차인을 대리를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정황을 보니까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어떤 그런 사유 등을 들어서 이것은 실거주에 관련된 허위 주장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 입증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제가 받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께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퇴거를 또 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자 항소를 포기를 하시고 퇴거를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참 아쉬웠는데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대인의 실거주 그 사유가 임대인의 입증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정반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 재판관님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분분할 정도로 사법신뢰도 타격을 받았고
우리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 주거권에 대해서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차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임대인의 실거주에 관련해서는 그 입증 책임을 임대인에게 부여를 하고 투명하게 입증을 함으로써 향후에 불필요한 갈등을 막아보자, 이런 아젠다를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갱신 청구권 관련해서 퇴거를 한 임차인이 과연 임대인이 실제로 실거주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 주임법에 개정을 해서 도입을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감시제입니다. 감시제. 불필요한 갈등이 퇴거 이후에도 여전히 잔존한다는 거죠. 그렇게 갈등만을 증폭하는 입법 권력은 좀 규칙을 인정을 하고, 이번 총선에서는 그와 같은 그 입법적인 실수가 좀 시정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아젠다를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건축 문제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법률도 유명하죠. 국회에서 두 차례 유예가 부가 유예됐다가 다시 이제 시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평등권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폐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저희가 개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동안 무려 11번 정도가 있었고요. 한 4번 정도는 이제 개정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부동산을 둘러싸서는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고율의 양도소득세까지 부담되고, 현재 재건축을 하자고 하면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인건비, 자재비 등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사업 수익성이 악화돼가지고 재건축을 하기가 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이 경제적 부담은 이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적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을 죄악시하고요, 징벌적으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좀 그런 입법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하셔서 겨우 한 채 직장만 하신 어르신들이 여전히 슬럼화된 그러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재천 환수에 관한 이러한 법률은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그런 정책적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아젠다를 던집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 국회의원 후보님이 이 재천 폐지 공약을 던지시고, 이것이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그 언론 기사에서도 아주 강하게 어필이 됐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아젠다로 던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즘 되게 핫한 주제인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월 26일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가치와 주가의 연계성을 강화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주주 환원 강화의 시발점이 되는 국부 증대에 관련된 정책적 결단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관점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이번 정책은 이 강제적인 실효적인 강제 수단이 없는 게 조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법적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상법을 개정해서 주식회사 이사가 충실 의무를 갖는데, 그 충실 의무의 대상을 주주에게까지로 확장을 하는 입법 개정을 좀 해보자라는 논의가 있는데요. 이건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의 경영 판단의 원칙이 좀 저해되고 경영 활동이 좀 위축된다는 여지가 있어서 차라리 그것을 주식회사의 각 정관의 주주에 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개정 도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인 경영을 도입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러한 제안을 좀 던집니다. 실제로 이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상속세 문제, 이것은 이번 국회 이제 새로 도입이 된 임기가 개시가 되면은
이 상속세에 관련된 논의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꼭지가 인멸이 되는데요. 예. 그리고 이사가 대주주의 이 종속적 관계로 그 변질되는 상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회이사나 그 외국인 사회이사 선임 등에 관한 선진적인 기업 거버넌스 개선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저희가 세 주제로 총선 아젠다를 저희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우 구체적인 어젠다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환경정책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환경 문제가 저는 상당히 그 정치 경제적인 그 문제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오염 문제는 뭐냐면은 소수가 자연 환경 자원을 독점하고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현상, 그것을 이제 환경 문제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히 과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 과학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어느 쪽이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 문제에서 좀 약간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뭐냐면은 아주 작은 문제를 감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굉장히 침소봉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염물질이 아주 심하게 들어와서 뭐 당장 다 중독돼서 죽는 것처럼 과장된 그런 보도라든가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 예가 녹조 현상이 제가 주 전공입니다. 호수의 녹조 현상이 주 전공인데 그 독소의 위해성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가 연구해서 논문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이상하게 이용이 되는 거예요. 독소가 발생해서 수돗물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먹으면 다 간암에 걸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돗물을 만드는 정수 과정에서 다 분해가 돼서 없어집니다. 독소의 위해성은 사람이 수돗물에 있는 게 아니고 야생동물에게 위해성을 주는 그 자연 생태계 피해를 주는 것인데 이상하게 왜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그 오염물질은 아주 농도가 작은데 이제 처음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막 그 과장된 그런 그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유해 물질이요 수십만 가지가 넘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유해 물질이 나타나면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거 하나만 들여다보면은 아주 유해 물질이 많이 발견이 돼서 위해성이 큰 것처럼 왜곡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괴담이죠. 이 괴담 속에 어떤 이용을 악용하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반대로 환경 오염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4년 후에 내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하지 20년 후, 50년 후에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질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의 중요한 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단체, 시민들의 역할은 오히려 이제 그쪽에 방치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환경학자이고 또 물 관련 이런 그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한테서 어떤 자문 요청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민주당에서는 저한테 물어보는 그 사례가 많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잘 물어보질 않아요. 자문 요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그러면 현재 환경부는 그러면은 정권을 잡고 있다고 해도 환경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 발전, 개발하고 환경 문제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면서 환경 문제가 같이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의 오염의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은 가난입니다. 가난. 가난한 나라에서 환경 문제를 돌볼 겨를이 없이 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발전을 하면서 발전과 환경 보호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발전은 환경 보존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발전이 있어야 환경 보호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어젠더를 항상 먼저 잘 세우고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어젠더를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대로 묻혀버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그 사각지대의 사례가 지금 1차 산업이 환경 문제에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과거에는 2차 산업이 공해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차 산업이 공해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퇴비를 많이 쓰는 농업이 수질 오염을 많이 시킨다고 신문에 기고문을 썼더니 굉장히 반발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오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방치하고 있어요. 축산업이 너무 과다하다. 주지자고 제가 조선일보에 얼마 전에 기고문을 냈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반발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1차 산업의 큰 환경 오염 행위를 방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나치게 괴담을 만들어서 침소봉대하는 것도 옳지 않은 그런 어젠다이지만 반대로 중요한 우리 환경 보호의 이슈를 방임하고 묻어두고 있는 것도 침묵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올바른 환경 보호를 위해서 20년, 50년 후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먼 훗날의 그 이익을 위한 어젠다를 먼저 제시하고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의 유일기 부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부원장 유일기입니다. 저는 원래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 미디어 정책하고 경영, 미디어 경영 분야에서 쭉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3년 전에 제가 이제 현업에서 은퇴하고 이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설립하는데 참여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참여원은 이 미래 세대죠. 차세대를 위한 정책 개발 그리고 교육 그 두 가지가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 그 차세대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 갖고 저희가 이 정치 지도자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을 신청을 했는데 4명이 출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되고 지금 이제 비례에 그나마 2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실 민생과 경제가 제일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2가지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문화고 하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 문화로 저희가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이승만 대통령 바로 알기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2편이 상영되고 있죠. 여러분들 다 보셨나요? 그 건국전쟁과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입니다. 특히 건국전쟁은 과거 10여 년 전에 민족문제연구소와 좌파 사학자들이 제작한 100년 전쟁과 대비해서 그게 크게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 혐오와 조롱에서 이 존경과 찬사로 바뀌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를 보시면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문화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이러한 그 문화 전쟁은 역사 전쟁이고 이념 전쟁이고 가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의 전쟁을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문화계의 지평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9대1 정도로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갖다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념 논쟁이라고 하는 게 불가피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근현대사를 둘러싼 그 역사 논쟁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관한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전쟁은 영화뿐만 아니라 방송, 소설, 연극, 미술 등 전반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이 작가는 시대의 산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조정래 씨죠, 인기 작가. 그분과 또 배우 문성근 씨가 그 조국 혁신당의 후원회장을 맡게 됐어요, 공동 후원회장. 근데 이거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게 됐는지. 결국 뭐냐면은 지금 조국 혁신당에는 이 문화예술계의 어떤 그 인사들과 그 선동 기술자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결코 급조된 정당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당 기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교육된 정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문화 생태계를 제가 조금 언급하다 말았는데 이 좌파들은 문화 생태계의 어떤 상층부를 이미 다 정하고 있어요. 일종의 먹이 사슬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조정래 작가나 문성근 배우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도 이러한 종북 세력과의 문화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헤게모니 주도권을 갖다가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이 기울어진 심지어는 뒤집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국가의 정통성과 역동성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내냐에 달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그 교육입니다. 교육 키워드입니다. 요즘 세상은 사실 그 패밀리 밸류라든가 공동체 정신에 아주 붕괴하고 있죠. 그리고 이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각자 도생의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정치 지도자의 책임이 매우 큰 것을 여러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단군인의 현재가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시기라고 합니다. 잘 사는 시절이죠. 하지만 내적인 삶이 지금 피폐되고 있고 사회적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서 몸은 멀쩡하지만 정신적으로 중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6명대, 자살률 OECD 1위, 고령자 빈곤 지수 상위권, 청년 행복 지수 하위권. 이러한 지표들이 결국 국가 쇠락의 징후들입니다. 진단이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이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삼색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한다고 하죠. 자유와 평등은 여러분들 다 너무 익숙한 개념인데 박애음은 왠지 약간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의 박애라는 개념이 사실은 시민정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시민정신은 우리의 민족 정신, 우리의 민족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교육의 주도권을 잡아야 공동체 정신과 박애 사상을 우리가 전수하고 교육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교육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적인 가치관과 박애 정신에 대한 교육이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역동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화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는 우리 국가가 향후 정통성을 회복하고 역동성을 갖다가 발휘해서 지속 발전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데 열쇠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이문호 사무총장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문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좀처럼 만족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한 데는 바로 기업하기 힘든 환경의 국가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치러질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국회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와 산업은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IMF는 지난해 한국이 즉각 구조개혁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5년간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22대 국회는 반드시 자유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기업의 왕성한 경영활동에 필요한 규제혁신과 정책 지원에 나설 의지와 역량이 있는 세력들이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사회적 약자와 서민 계층을 위한 최고의 복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의 공동대표이신 조성환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론문이 아니라 최근에 어디 발표를 한 좀 그냥 글씨적인 이야기를 한 걸 그냥 몇 개를 선택적으로 읽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첫 문장의 이 문재앙, 문디스토피아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권력형 부패 공동체, 내로남불의 위선, 노골적인 도덕 정치로 판명났습니다. 제가 코리안 르네상스에 대한 희망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단테에서 지적했듯이 파멸한 사람들에게 끼고자 하는 자, 나를 그쳐 가거라 라고 하는 인페르노의 화신이었습니다. 좀 넘어가가지고 문재인은 단순히 그 종북, 그 다음에 파괴적인 혁명을 했을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현대민주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공화제 혹은 대의제를 위임된 권력을 폐기하고 생성적 권력이라고 하는 레닌의 민주집중제나 히틀러의 소위 수령제, 정통제, 북의 수령제와 같은 개념을 이미 꽂아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은 것은 지옥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3페이지로 넘어가서 위에서 한 네 번째, 그들은 안으로 자유민주공화국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고 민족 지상주의를 내세운 종북 종중 4대 정책으로 전체주의에 합류하려는 반동적 모험주의를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내려와가지고 코리안 르네상스 4.10 우리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사실은 우연이고 기적이었습니다. 안철수 보사마기 코로나 선관위의 이상한 선거 관리 등등으로 해서 막판에 74만 표로 신성이 아니라 기적적인 하늘이 내린 기회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밖으로 안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 선택에 대한 저는 희망과 약간의 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근거입니다. 하나는 윤 정부가 어차피 이 절차와 그 법치에 따라서 하니까 더딥니다. 그 말하자면 국가적 재앙을 갖다 준 세력에 대한 그 아주 혁명적인 제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의 불만 중에도 하나지만 우리가 또 거쳐야 될 절차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윤 정부는 밖의 세계와 관련된 연결된 부분에 대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즉 저는 윤 이니셔티브라고 그러는데 그 친전체주의에 대한 전 정권의 역진을 과감히 끊고 자유의 나침반을 복원해서 한미동맹을 복합적으로 공고화하고 가치동맹을 고양하고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구축해서 서방의 핵심 국가에 진입을 하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기여국가로서 역할을 하는 국가의 위상을 변경시키는 국가전략을 아주 과감하게 추진을 했고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혹은 미국과 중국의 디카플링, 딜리스크링 하는 세계 질서의 변경에 포함된 복합 위기를 또 혹은 문재인 정부의 그 재정 팽창과 그 이권 카르텔 도덕 정치에 대한 소위 안정화 혹은 긴축 이런 부분으로 정상화시킴으로써 상당한 부분 국내의 체감 경기하고는 다르게 말하자면 OECD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민들의 체감 혹은 이성적인 전망이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선거에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선동이 먹힐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자유공화 세력과 국민들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획기적인 것은 윤 이니셔티브와 한동훈, 제가 정치학자지만 한국 정치가 보수 정치가 끝나고 그게 거의 유일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 정치 교체가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희망에서 약간의 낙관, 우리 제가 윤석열 리더십을 개가 봐도 반집 승리라고 그러는데 반집 승리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밖으로 전체주의의 황혼이 완전히 이제는 불가항력적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러시아 시진핑 그다음에 김정은 이 황혼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보수화와 구조조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냉전 혹은 미중 밀월 시기에 우리가 다른 국가하고는 다르게 말하자면 디지털 제4차 과학기술혁명이 디지털 혁신 국가로서 꾸준히 우리의 그 기반과 시스템을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만과 거짓과 기만의 거짓과 기만에 대한 진실과 진심의 그리고 정신의 전쟁이 이제부터 막 시작이 되었고 어쨌든 정부나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쇄신하면서 반집 승리 이상을 기대하면서 천시지리 인하 중에서 천시와 지리는 우리한테 유리하고 인화가 지금까지 말하자면 그 미국과 중국의 밀월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이권 카르텔과 국민 약탈을 했던 재앙의 세력을 어떻게 국민들이 심판을 하느냐.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인화로 그러니까 자유의 내면화와 공화주의의 활성화가
시작되고 그것이 코리안 르네상스를 하는 시작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필요한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은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전 고려대 교수이신 조영기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총선의 의미, 아젠다, 그리고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번 총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및 정부 운영의 정상화이고, 두 번째는 대북 통일 정책의 정상화, 세 번째는 거짓 선동 세력에 대한 그 척결이라고 그럴까요? 차단이라고 그럴까요? 이에 대한 그를 맞을 수 있는 길이다. 먼저 국회 운영 정상화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정부는 교체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는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6분의 그 비민주적 폭력에 의한 폭압에 의한 그 국회 입법이 자행되고, 또 정부는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재심의를 요청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북 통일 정책의 정상화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놨던 굴종적인 대북 정책을 이제 정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지난 연말 그리고 금년 연초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국가 체제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국가 체제론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앞세운 핵무기를 앞세워서 한국을 무력 적화 흡수 통일하려고 그러는 핵책이었고요. 또 한 가지 점에서는 이제 통일에 대한 자유 통일에 대한 이니시티브를 우리가 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성의 세 번째, 거짓 선동 세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인기 영합적인 정치가 아니라 합리적인 정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세금을 줬는데 이 친구들이 품격이 있는 정치를 하는 건지 품격이 없는 정치를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2대 4월 10일 총선 아젠다는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35,000불 소득 수준에 해당되면 거기에 맞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정당당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정당당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올바른 선택은 야당의 폭주를 어떻게 제어해낼 것인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품격 있는 나라, 정정당당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정직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과 사실에 기반한 기반해서 괴담과 거짓을 차단하고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층에 희망을 줘야 됩니다. MZ세대들이 굉장히 큰 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측면에서 매우 불량한 세대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산층도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지속 가능한 동북아를 위해서는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이제 강해져야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자강과 동맹, 가치 중심의 외교,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기준은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습니다. 칼 막스가 철학의 빈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을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철학의 빈곤은 정치의 빈곤을 낳는다. 자유우파들이 얼마만큼 강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강한 그 철학에 기반한 정치를 했는지, 저는 그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대한민국 헌법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가 저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공식 그 토론자로서는 이제 마지막 토론자이신데요. 오늘 행사 준비에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신 최승로 자유기업 원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싱크탱크 토론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싱크탱크 토론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엄청 고개를 숙입니다. 나만 뽑아주면 정말 세상을 정말 멋진 세상을 만들겠다고 고개를 막 팍팍 숙이는데 이제 선거가 지나고 나면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네, 그리고 언제 봤냐 이런 표정을 하죠. 그래서 소비자인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하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뭐 하루에 한 번 하든 선거를 좀 자주 해야지 고개를 좀 정치인들이 잘 숙이고 매일 숙이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정치는 경제와 달라서 그렇게 매일 매 순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정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는 적당한 기간을 두고 그때그때 선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경제는 매 순간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시장경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매 순간 선택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공급자들이 함부로 고개를 못 들고 소비자한테 충성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아마도 국민이 너 다음에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너 헛짓하면 내가 다음에 안 뽑아줄 거야. 라는 분명한 메시지와 행동이 따라줘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 싱크탱크가 바로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제대로 보고 감시하고 기록하고 지적해 주는 게 바로 이 싱크탱크가 하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 함께 싱크탱크가 또 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는 아마도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텐데요. 바로 이 자유의 나침판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이 자유의 나침판을 분명하게 제시해야만이 정치인들도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죠. 이 정치인들은 세상을 자기가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빈 깡통인 사람이 허술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이념, 생각에 바탕을 두고 하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이념, 그게 바로 자유주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 자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정치 시스템이 발전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좀 자유경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농업사에서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이후로 3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기업 천하지 대본인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농업인구가 85%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농업인구는 국가별로 1%에서 2%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먹고 사느냐? 다 기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한테 자유도 주고 기업을 열심히 일하게 죽도록 고생시키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지 않고 까무러칠 정도로 하여튼 치열하게 경쟁하라고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 시스템입니다.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스템이어야만이 국민과 소비자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게 몰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간 제도,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 경제도 잘 되고 국민과 소비자가 또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그러한 일꾼, 올바른 이념을 가진 일꾼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 천하지 대부분의 시대에 적합한 제도를, 입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선택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경사연 원장으로서 사회를 맡았지만 따로 토론은 이제 하지 않았는데요. 사회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희 그 경사연은 상대적으로는 좀 이 연구 모임에 좀 더 가까운 그런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연구 모임에 가까운 그런 단체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활동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런 의견을 듣고 아무래도 이제 자유와 보수 중심의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상당히 뜻깊었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근데 또 그 발표자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어떤 그런 갈등 그리고 양극화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려면 또 다른 진영에 있는 목소리도 또 열심히 듣고 그 중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건 쳐내야 되겠지만 또 받아들일 건 또 받아들여서 한국 사회가 나가는 길로 갈 수 더 좋은 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이게 더 커져서 그런 좀 더 진보적인 성향에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싸울 건 싸우고 또 같이 이게 합의를 할 건 하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 그러면 오늘의 이 대토론회는 이걸로 공식 행사는 마치는 걸로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